명품을 산다, 파인다이닝을 간다. 그런 이제 사실 대단한 과소비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소소한 과소비. 아, 소소한 가수. 저 지금 이따가 커피 한 잔 마셔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이 지금 들고 있어요. 아니 제가 뭐 손흥민 씨가 뭐 람보르기니 뽑았다고 과소비다라고 얘기하겠어요? 어디 가서 돈 쓴 거는 절대 경험 자산이 아닙니다. 돈 번 지 5년이면 1억은 있어야 된다. 이게 웬 난리지? 난리지 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알파고입니다. 요즘 이 말에 공감하는 30대들 많을 겁니다. 다들 1억 모았는데 왜 나는 통장에 100만 원도 없지? 2026년을 맞아 30대가 꼭 알아야 할 재테크 꿀팁을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방송과 유튜브에서 머니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김경필입니다. 진행자로서 아니고 30대로서 저도 듣고 싶은 얘기들 아, 많은데요. 저를 포함해 많은 30대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왜 내 통장에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얼마 전에 보도 내용을 보니까 유일하게 자산이 줄어든 세대가 30대라고 하네요. 뭐 이런 통계가 나오는지 몰랐는데 표면적인 이유는 많습니다. 핑계를 댈 건 많아요. 요즘 좀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고 월세를 많이 내다 보니까 그리고 또 뭐 최근에는 고용이 또 안정적이지 않잖아요. 30대 분들 굉장히 또 치열하게 살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자산이 줄었다. 근데 이거는 핑계고 그러면 그 구멍이 어디예요? 우리가 과거에는 뭐 명품을 산다, 파인다이닝을 간다, 호캉스를 간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플렉스 이런 문화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이 지금 이게 많이 없어졌습니다. 너무 다행이죠. 과거보다는 많이 없어졌어요. 그럼 이제 사실 대단한 과소비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소소한 과소비. 아, 소소한 가소비.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예를 택시 타는 들면 거 이런 거죠. 택시를 타는 건 좋은데 기본 요금 택시를 타면 안 돼. 기본 요금 혹시 얼마인지 알아요? 한 3,800원인가요? 4,800원이요. 근데 사실 4,800원이면 1.3km 안에서 내린 거예요. 걸어갈 수 있는 거리야 사실은. 아, 맞아요. 그러니까 택시를 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본 요금 택시를 좀 되도록이면 타지 말라 이런 이야기죠. 이제 젊은이들이 아마 돈을 한꺼번에 제일 많이 지불되는 그 타이밍이 해외 여행이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보시기엔 이 해외 여행이 그냥 가소비인가요? 해외 여행은 과소비가 아니죠.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 번다. 뭐 여행 갔다 오는데 왜 과소비예요? 과소비 아니죠. 갔다 와야죠. 근데 왜 과소비냐? 자기가 버는 소득에 걸맞지 않는 소비를 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아니 제가 뭐 손흥민 씨가 뭐 람보르기니 뽑았다고 과소비다라고 얘기하겠어요? 제가 이 얘기 하면 여러분들 많이 슬퍼하실 분들이 지금 좀 보이긴 하는데 네. 이미 지금 제작진이 무너졌어요. 네, 무너졌죠. 다 왜 이렇게 앉아 있어 다?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험 자산이라는 말을 30대들이 많이 하죠. 경험이 자산이다. 핑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 쓴 거를 인간은 합리적인 동물이 아니라 합리화하는 동물이에요. 왜 제가 그런 말씀드리냐면 어디 가서 돈 쓴 거는 절대 경험 자산이 아닙니다. 진짜 경험 자산은 30대 때 내가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왔는데 그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한번 부딪혀봤다. 그런 게 경험 자산이 되는 거지. 어디 가서 돈 쓴 게 어떻게 경험 자산이 되냐.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분들 중에 대부분 30대들은 그 카카오톡의 푸사가 상당 비율이 에펠타워더라고요. 저는 피라미드입니다. 저는 옛날 사람이라 걸어서 세계 속으로 이런 거 하다 보면 그냥 어떨 땐 갔다 온 것 같기도 한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해외여행을 전혀 가지 말라는 건 아닌데 로마인 이야기 3번 정도 읽어야 유럽 여행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유럽 여행을 그냥 가면 뭘 보고 오는 거예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이걸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연소득의 5% 정도가 해외여행에 쓰이는 비용으로 보면 적당하다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300만 원 정도를 버는 사람이다. 그러면 한 1년에 180에서 한 200 정도. 아, 그럼 동남아 말고는 가지 마라. 아, 중동에서 이런 속담이 있어요. 이불의 길이만큼 발을 뻗어라. 우리나라도 그런 말 있잖아요.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어라. 누울 자리도 없는데 발을 뻗으면 관절이 나가는 거지. 여가 활동에 쓰였던 돈 위주로 말씀하셨는데 네. 불가피하게 지출하는 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주기금.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마나 챙겨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비용으로 생각하는 순간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10만 원, 요즘 뭐 5만 원 하기도 조금 민망한 시대가 돼가지고 최소 10만 원인데 이걸 내려니까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거를 비용으로 생각하지 말고 미래 저축으로 생각하면 어떨까? 다시 뒤돌아올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왜 보장이 없습니까? 많은 분들은 그래. 나 비혼을 선언했기 때문에 이거 못 돌려받는다. 인생이라는 거는
좀 지켜보세요. 아직 뭐 30대 중반인데 뭐 벌써 저는 너무 일찍 결혼했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 상부상조의 제도는 꼭 이 축의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나라는 부의금이랑 나중에 부모님이 이제 먼 훗날에 돌아가시게 되면은 그때 또 이렇게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축의금이 안 아깝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평상시에 저축도 많이 못 하는데 내가 이번 기회에 미래 저축한다 생각을 하고 회계 처리를 머릿속에서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지 말고 저축으로 회계 처리를 해라. 본격적으로 이제 돈을 어떻게 아껴야 되는가 이 얘기를 좀 약간 하고 싶은데요. 2016년에 우리 30대는 어떻게 진짜 근본적으로 돈을 아낄 수 있는지 이것만 지켜라 하시는 이런 좀 약간 꿀팁이 있으신지를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봤을 때 30대 분들이 공금 의식이라는 게 없습니다. 아, 공금. 일단 CEO야. 내가 그 기업을 경영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제 직원들 불러다 놓고 일단 첫 번째로 우리 회사가 얼마를 버는지, 얼마를 쓰는지, 얼마가 남는지, 얼마가 모자라는지 이런 거 파악하겠죠. 네. 그게 공금 의식이에요. 우리나라 30대들이 왜 이 공금 의식이 없냐? 이거 어차피 다 내 돈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받고 있는 월급 지금의 내 100% 내 거냐? 5년 후에나 10년 후에나 20년 후에 나랑 같이 나눠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돈 관리만 지금 내가 하는 것뿐이고. 그런데 나는 이 공금을 그냥 내 마음대로 쓴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공금 횡령이 되는 거죠. 네,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표정 지을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저 지금 이따가 커피 한 잔 마셔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이 지금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초가 되면 담배하고 술 소비량이 줄어드는 거 아세요? 아, 그래요? 1월 달이 담배하고 술의 소비량이 급감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 이제 그걸 이제 깨달은 타이밍이 되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예. 이게 1월 달부터 술도 끊고 담배도 좀 줄이자, 끊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피트니스 센터 가보면 막 사람들이 넘쳐나요. 근데 이게 3월쯤 되면은 안 팔렸던 술, 담배가 2배로 팔려요. 연초에 많은 사람들이 또 저축 좀 열심히 해보자 올해는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한다는 거지. 근데 항상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아껴서 모으고 그 다음 불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모으고 불리는 거는 이제 우리의 기본적인 의식인데 그럼 여기가 문제 있다는 거나 아니 아끼고 모으고 불리고가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지. 이제 이런 방송 또 보다 보면 아 그래 나 좀 아껴보자 막 가계부 펼치면서 뭘 아낄 거냐. 아낄 게 없어. 설사 아낄 거를 발견했다고 치더라도 아꼈어. 아끼고 모으고 불리고라는 프로세스는 100% 실패예요. 왜냐하면 아낄 게 없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모아야지. 모아야 아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알파고시는 어느 쪽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일단 저축하고 남는 돈을 쓰겠다라는 사람. 그 다음에 일단 쓰고 일단 써 그냥. 예. 그리고 혹시 남으면 저축해야지. 라고 하는 사람밖에 없거든요. 후자기 때문에 돈이 안 모이는 거예요. 예. 동기들은 다 1억씩 모았는데 나는 3천만 원밖에 없다고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스스로 원망할 것 같아요. 원망한다라고 하면은 뭐 훌륭한 거지. 근데 이게 이 원망보다는 그러면 내가 저 동기들이 1억 있는데 난 3천만 원밖에 없고 똑같은 월급 받았는데 그럼 그 사람은 이제부터 좀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면 그분은 주식할까요? 저축할까요? 코인하죠. 원금이 작아지면은 투기병이 도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맞아요. 최근에 모든 자산이 다 올라가죠. 뭐 미국 주식, 한국 요즘은 또 한국 주식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요즘 주변에 보면 이게 표정 좀 밝고 실실 웃고 다니는 친구 있어 없어요? 예. 있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친구들이 또 말이 없어질 때가 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원금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된 상태에서 투자를 해야 사람이라는 게 좀 장기적인 관점도 갖고 되는데 원금이 작아지면은 굉장히 좀 투기적인 걸 하려고 하는 생각이 커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숫자를 가지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쌤. 예를 들면 저는 매달 300만 원을 벌어요. 그러면 이 300만 원의 몇 퍼센트를 제가 저축을 해야 돼요? 제가 300만 원 받는데 먹고 죽을 돈이 없다. 그래서 이건 뭐 저축은 내가 지금은 못 하고 그냥 한 나중에 우리 차장님, 부장님처럼 아마 600, 700 받으면 그때 좀 하겠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300만 원 받을 때 150만 원도 저축을 못 하던 친구가 뭐 과장 달고 차장 달고 부장 달면 저축하냐? 못 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착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월급이 많아지면 저축할 여력이 생긴다? 월급이 많아지면 쓸 돈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중요한 건 저축률이라는 거는 월급이 적을 때 높아야 돼요. 네. 그리고 나중에 월급이 많아지면 저축률은 떨어집니다. 여러분 300만 원을 번다. 그러니까 사회초년생이다.
나 지금 돈 번 지 5년이 안 됐다. 그러면 40에서 50%는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지금 40에서 50%도 안 모으고 있다. 공금 횡령 중인 거죠. 자, 30대가 돈을 이제 모아야 되는데 5년 차 얼마나 모아야 되고 10년 차 얼마나 모아야 되고 좀 대충 좀 숫자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연차가 다 다르겠지만은 돈 번 지 5년이면 1억은 있어야 된다. 아, 저기 저 1억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제가 지방에서 올라와서 저기 한다고 오피스텔 보증금 1억을 주셨습니다. 아, 그런 거 말고 본인이. 근데 이제 워낙 급여가 작아가지고 나 1억을 못 모은다라는 분도 있어. 뭐 예를 들면 뭐 공무원으로 시작을 했다든지 이런 분들. 자, 좋다 이거야. 그러면 6년, 7년에는 1억을 내가 모아보는 경험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요즘은 최근에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 요즘 그 나스닥, S&P 500, 코스피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데 저축으로 1억 모으면 너무 속도가 느리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이 나을 것 같아요? 그냥 저축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무조건 주식을 사서 모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 주식을 공부하고 모르면 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우리 알파고님의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말이에요. 나쁜 말은 아닌데 그럼 공부를 하면 수익률이 좋아지고 공부를 안 하면 수익률이 나빠지느냐? 이것도 아니에요. 조금 수익률이 좋아서 어깨 좀 피고 다니고 좀 급친절해지고 말이 좀 많아지는 분들 있죠. 그거 여러분 실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의 실력이에요. 나스닥, S&P 500, 코스피의 실력이지 여러분 실력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냥 높은 파도를 잠시 탔을 뿐이야. 지금 대한민국에 한 공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 뭐 다 부자 됐겠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제가 이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S&P 500이 미국의 주식시장의 코어 자산인데 지난 3년간 수익률이 한 80% 정도 올랐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3년에 80%니까 무조건 주식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ISA 계좌나 3%짜리 적금 3년 한 사람과 50만 원씩 S&P 500에다 3년 넣은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날 거냐? 얼마나 날 것 같습니까? 이 원금이 50만 원씩 3년 저축하면 한 1,800만 원 들어간 거거든요. 저축한 사람은 1,850이나 1,900만 원 타겠죠. 그러면 S&P 500의 지난 3년간 이 판타스틱한 수익률 80% 얼마가 나올까? 한 1,500 정도? 1,800이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넣은 돈이 1,800이니까 뭐 한 그거에 한 80%면은 적어도 한 1,500 이상 번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80% 먹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진짜 80%를 먹으려면 3년 전에 S&P 500에다가 있는 돈 없는 돈 일시금으로 박아놓고 3년 동안 한 번도 안 찾아야 80.1%를 먹는 거예요. 매달 50만 원씩 적립식으로 넣으면 그런 수익률 안 나옵니다. ISA에 신탁 저축을 한 사람과 50만 원씩 3년 동안 S&P 500에 넣은 사람의 차이는 얼마나 나느냐? 500만 원 납니다. 많죠. 네. 많죠. 적다는 뜻이 아니에요. 네. 엄청 내는 돈에 10달치를 더 타는데 네. 근데 여기서 함정이 뭐냐면 3년이에요. 3년. 네. 3년 동안 이 사람은 새벽에 몇 번 깼을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100만 원 이하의 저축 구간에서는 그냥 1억 모으기를 집중을 해라. 약간의 뭐 투자를 하는 거는 뭐 나쁜 건 아닌데 너무 과몰입을 하지 않았으면 네. 좋겠어요.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부동산 투자이거든요. 그러면 네. 30대들도 이 부동산 투자에 이제 발을 담겨야 되나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가 1억을 모아야 되냐라는 얘기하다가 바로 부동산 나오니까 너무 그냥 중간 단계 없이 확 와버린 것 같은데 1억이라고 하는 첫 번째 허들을 넘은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의 투자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뭐 예를 들면 창업을 할 수도 있고 결혼을 할 수도 있고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청약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전체 국토의 70%가 산이에요. 네. 산에 살 수 있어요. 산에 살 수 없죠. 자연인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인 빼고는 못 산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결국 남은 30%에서만 살 수 있는데 도시의 면적이 국토의 16%야. 네. 근데 그 16%의 인구의 92%가 살고 있어요. 네. 앞으로는 더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대한민국에서 안전한 주거라고 네. 하는 것에 대한 가치는 떨어질 가능성은 극히 낮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겁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올라가는데 주식보다는 안 올라갈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그 인플레이션이 있는 나라예요. 네. 일본처럼 디플레이션 국가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있는 한 집값이 막 거꾸로 가는 일은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낮아요. 그러니까 집값은 가기는 가는데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주식보다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5% 6% 이상을 연평균으로 가기는 어렵다. 그럼 5% 6% 올라가는 집을 5% 6% 대출받아서 사는 게 좋아요? 그럼 실효적 이익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네.
근데 아예 나는 그 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파트에서 내 집에서 살고 싶어서 그런다. 아 그러면 하시면 되는 거고. 나 이거 무조건 투자 금액 대비 돈을 벌어야 된다. 그러면 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럼 샘 보기에는 영클보다는 주식을 더 많이 추천하시는 그렇죠. 거네요. 예. 지금 네. 잘 보시면은 이 모든 주식이 올라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 이 주식의 가격을 이끌고 있는 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AI라고 하는 메가 트렌드입니다. 이 AI라고 하는 이 메가 트렌드가 과연 언제까지 갈 거냐라고 본다면은 뭐 사실 메가 트렌드는 당분간 우리 세대에선 바뀌지 않을 거예요. 다만 워낙 가격이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스트레이트로 올라가진 않습니다. 절대로. 중간에 어떠한 조정의 국면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올해가 2026년도죠. 자, 2025년 말보다 2026년 말에 주가가 위에 있을까요? 아래에 있을까요? 뭐 왠지 더 위에 있을 것 그죠? 같아요. 예. 올해는 미국이 중간 선거가 있고 엄청나게 돈을 풉니다. 네. 우리나라도 지방 선거가 있고 아시겠지만 225조 원이라고 하는 국채를 발행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 다 돈 쓰려고 빌리는 거거든요. 아주 어마어마한 이벤트가 있지 않는 한은 25년 말보다는 26년 말에 자산이 위에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 말 듣고 그래? 그냥 무조건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그냥 주식을 사야 되겠구나. 그런데 중간에 26년 중간에 시장을 뒤흔들 만한 중간에 조정이 있을 만한 이벤트들이 꽤 많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트럼프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그 다음에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로 실업률이 폭발, 그 다음에 최근에 트럼프는 여러분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인물인데 그린란드도 내 땅이다, 캐나다도 내 땅이다, 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뭐 좀 지정학적인 좀 리스크가 지금 부각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등장을 했을 때 주식시장이 출렁출렁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출렁출렁일 때 여러분들 어떻게 대처할 거냐? 바겐세일이 열리는 거죠. 그러면 조금 춥춥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봤을 때는 25년 말보다는 26년 말이 위에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중간에 생길 수 있는 조정이라는 건 내가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바겐세일 기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이씨 AI가 뚜껑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네. 허당이더라. AI가 문제가 있더라. 라고 하는 이벤트가 시장에 등장한다면 그거는 진짜 조정이 올 수도 있죠. 네. 근데 쌤 잠시만요. 제가 진짜 궁금한 거 있어요. 너무 많이 이렇게 턴을 아껴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까지 턴을 아낄 거라면 그럼 뭐하러 턴을 벌어요? 턴을 번 이유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근본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뭐 100세 시대라는 얘기도 있고 지금 1990년대 태어난 분들은 진짜 100세를 사는 분들이 5명 중에 2~3명이 될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긴 인생 가운데 우리가 돈을 버는 시기가 얼마냐? 우리가 성장기 때는 부모님이 다 마이너스를 메워줬어요.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돈만 썼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분명하게 마이너스가 나는 시기가 있는데 언젠가 일을 못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때가 언제냐? 뭐 60, 70이다. 그러면 옛날에는 60, 70에 은퇴를 하면은 얼마 못 살았는데 이제는 80, 90, 100까지 산다 이거예요. 그 마이너스 시기를 누가 메워주겠습니까? 만약에 지금의 알파고 씨가 버는 소득이 죽는 그날까지 보장이 된다. 그러면 돈 안 모아도 됩니다. 좀 갑자기 분위기가 쓸쓸해졌습니다. 네. 연금이 매겨주는 거 아니었어요? 연금이 그렇게 매달 가지고 가는데. 국민연금이 지금 우리나라의 소득 대체율이 43%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 버는 소득의 40% 정도 책임져 준다라는 네. 건데 그 평균도 우리는 평균 이상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약간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저는 그냥 노후에 다닐 수 있는 교통비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그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액의 평균 수령액은 62만 원이라는 통계가 있는데 실제로 한 30년 정도 직장 생활했다 그러면 지금 받는 분들 같은 기준으로 보면은 150만 원 이상을 받겠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게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생활비 있잖아요. 지금 쓰고 있는 생활비보다 노후의 생활비가 더 들어갈 것 같아요? 덜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아프니까 약병 때문에 더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얼마나 더 들어갈까요? 그러니까 아프지 않다 그러면 그러면 덜 들어갈 것 덜 같아요. 들어갈 것 네. 같아요? 지금 활동을 안 하니까요. 저는 좀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생활비를 잘 생각해 보세요. 네. 5일 동안 회사에 매여 있죠. 네. 그리고 2일 동안 여가 생활 보내죠. 토요일, 일요일. 그러고 쓴 생활비예요, 그게. 네. 근데 은퇴하면은 어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를 가니까 지금 돈을 안 쓰고 있는 거야. 회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회사가 나를 이렇게 지금 시간을 붙들어 매니까 내가 지금 모바일 쇼핑 못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정년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조금 괜찮게 산다고 하면 뭐 매달 돈이 얼마나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물론 노후에 안 들어가는 돈도 있어요. 뭐 네. 예를 들면 지금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사교육비 안 들어가고 네. 애들이 다 컸을 테니까. 네. 그다음에 뭐 대출 이자 내고 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다 갚는다고 봤을 때 안 들어갈 수 있죠. 네. 그거 빼고 남는 금액의 2배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는 30대들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마음다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연초에 항상 꺼내보는 명언집이 있어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이런 말을 했는데 지금 나의 불행은 지난날 잘못 보낸 시간들의 보복이다. 지난날 잘못 보낸 시간들의 보복을 안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게 웬 난리지에서는 2016년 내 돈 지키는 법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난리지를 한 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의 텅 빈 통장은 지난날 잘못 쓴 영수증들의 보복이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난리지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